아, 예, 주말 아침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두 번째 단빛 학부모교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다가 이번 주에 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내용을 좀 정했어요. 원래는 오늘 청소년 뇌과학이랑 비폭력 대화를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비폭력 대화는 좀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청소년 뇌과학이랑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앞에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청소년 뇌과학과 관련된 강의를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저랑 같이 무언가를 좀 이렇게 같이 쓰고 생각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청소년 뇌과학, 사춘기의 뇌에 대해서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애가 하는 행동이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될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모가 권위를 좀 세우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지, 아니면 웃고 넘어가줘도 되는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행 가방이죠. 혹시 아프리카 여행 갔다 와보신 분 있으신가요? 물론 저도 안 갔다 와봤습니다. 여기 일본 여행, 뭐 혹은 동남아 여행. 그러니까 여행을 이렇게 자주 가는 곳에 갈 때는 우리가 짐을 어떻게 싸죠? 간단하게 싸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니까. 자, 아프리카에 여행 간다고 하면 온갖 거 다 싸야 될 것 같죠. 방탄조끼도 혹시 필요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너무 더우면 아이스팩이 필요할까? 근데 한밤중에는 기온이 엄청 내려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겠다 싶은 건 다 쌀 거예요. 아마 뭐 비상식량도 좀 넣을 거고 의약품도 막 넣어 놓을 거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영아 시절에 뇌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 다 성인이에요. 성인이 가지고 있는 뇌랑 태어난 직후의 뇌, 우리는 뇌가 발달한다고 하죠. 뇌가 발달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의 다른 장기들은 요만한 게 커지잖아요. 신경세포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걸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죠. 뇌도 그렇게 발달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뇌는 태어난 직후에 이 신경세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 신경세포. 이게 성인, 완전 발달이 끝난 성인과 비교했을 때 태어난 직후의 아이는 150% 정도의 신경세포를 더 가지고 있어요. 1.5배 정도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태어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나름의 창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린은 어디 살죠? 초원에 살죠. 아프리카 초원. 적도 부근 초원에 살죠. 기린이 중위도 이상 지역에, 예를 들어 핀란드에 기린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죽진 않죠. 핀란드 동물원에도 기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버랜드에 겨울에 사파리 가보신 분 있나요? 네, 제 친구가 이제 에버랜드 관리자라서 가끔 가보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사파리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호랑이는 산짐승이죠. 호랑이는 산짐승이에요. 그리고 호랑이는 중북부 지방의 짐승이에요. 사자는 적도 지방의 짐승이죠. 그래서 겨울에 갔더니 이렇게 바위에 사자랑 호랑이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바위에서 이렇게 막 먹이 주고 이러니까 호랑이는 막 움직여. 사자는 절대 안 움직여. 그래서 사자는 게으른가? 사자는 위험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해설해 주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저 바위에는 열선이 깔려 있다. 사자는 출근해야 되니까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는 말이 안 되는 환경이야. 자기 살던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선 위에서 절대 안 내려와요, 겨울에. 어지간히 먹는 거 진짜 미치도록 배고프거나 좋은 게 아니면 안 내려와요. 사자가 그 에버랜드에 뭐 이제 막 들어온 일주일짜리 신입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사자는 적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인간은 몇 년이 뭐예요? 한 일주일이면 적응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서구권에 가면 시차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시차를 경험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죠. 인간은 적응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뇌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아주 특별한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가젤, 영양, 뭐 기린 이런 애들 태어나서 한 2시간, 뭐 30분에서 한 2시간 사이에 다 걷죠, 애기들이. 이렇게 쩔뚝쩔뚝하다 걸어요. 그리고 쫄래쫄래 엄마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사람은 진짜 20년을 키워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답게 지가 살아가려면. 근데 왜 그럴까? 왜 가젤은 태어나서 2시간 만에 걸을 수 있을까? 가젤은 걷는 거와 관련된 근육과 행동 패턴이 DNA에 저장이 돼 있어요. 걔는 특별히 그걸 학습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자면 가젤은 자기가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과 딱 적합한 환경이 아닌 환경에 가면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학습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 내장 시스템인 거예요. 내장 시스템. 인간은 그런 내장 시스템 거의 없어요. 거의. 인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태어난 이후에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놓여 있는 환경에 맞게 바뀌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효율성에 몰빵했어요. 몰빵. 그러니까 인간 제외한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뇌는 10%보다도 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뇌에서 변화하는 게 10%도 안 돼요. 인간은 30%가 훨씬 넘어요. 인간의 뇌는 굉장히 잘 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변한다는 게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내가 딱 태어날 그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별로 시간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효율성이 아닌 가능성에 훨씬 많은 미천을 깔아놓은 건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누이트족 있죠. 이누이트족 에스키모. 예. 에스키모부터 시작해서 적도에 사는 사람들까지 남극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갖 종류의 환경에서 혹은 내가 사는 환경이 바뀌더라도 혹은 우리가 입양을 가서 인종이 다른 가정에서 자라더라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건 인간의 효율성보다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린이 아프리카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느 날 성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린다운 삶인가? 그러면서 기린이 점점 더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야겠어라는 고민하고 이동수단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기린이나 아니면 유인원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침팬지도 문명을 만들지 않아요. 인간은 문명을 만들잖아요. 왜일까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습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인간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이유예요. 앉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발달, 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데요. 뇌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요. 태어나서
태어날 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필요한 뇌의 양의 1.5배를 갖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버릴 걸 버려요. 이를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망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신경망을 가지치기 하면서 왜 버릴까? 여러분들 뇌가 몸에서 에너지의 몇 프로쯤 쓸까요? 밥을 먹고 했을 때? 그렇게 쓰면 죽습니다. 근육도 써야 되고요. 소화기관도 써야 되고요. 네. 신체 안에서 무게, 그러니까 신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 대비 사용하는 에너지가 제일 많은 게 뇌예요. 대략 전체 신체 에너지의 한 25% 정도를 이렇게 뇌가 사용을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만약에 뇌가 50%쯤 쓰면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 기능에 쓸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뇌는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한 갖다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갖다 쓰는 게 뇌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도 에너지를 많이 먹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사실은 필요한 것과 아닌 것들을 가려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좀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기 때, 영아 때 권장 수면 시간은 16시간에서 18시간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먹죠. 왜냐하면 에너지 배분, 에너지 분배와 관련된 시스템이 아직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과 아닌 것들을 가려내면서 뇌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이걸 가지치기라고 하고 일생에 2번 엄청나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태어난 직후부터 18개월까지. 그리고 대략 10살부터 한 15, 16 정도까지. 사실 좀 좁게 보면 11살에서 한 14살. 좀 길게 보면 한 10살에서 한 16살까지. 사춘기라고 하죠. 이 2번의 기간 동안 뇌의 가지치기가 거의 다 일어나요. 거의 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도 뇌는 변화될 수 있거든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정하게 변화되는 수준 말고 정말 인간이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뇌가 빨리 변하는 시기.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가 일생에 2번이 있는데 그게 영아 때랑 사춘기 때예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뇌는 어떤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할까요? 뇌는 경험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한 것을 남기고 경험이 희박한 것들을 버려요.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남기고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경험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는 긍정적 경험을 기록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뇌는 선악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뇌는 그냥 사는데, 내가 생존하는데, 혹은 내가 경험한 것들, 이게 다, 그러니까 뇌는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건 전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했으니까 경험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다 기록해요. 두드려 맞고 크잖아요. 그러면 맞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그 왜 못 벗어나냐면 그걸 벗어났을 때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뇌에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릴 때 애들이 학대받고 자라면 학대 안 받는 환경에서 적응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뇌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학습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뇌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뇌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경험하는 것 중에서 빈도가 높은 게 그냥 무조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강화되냐?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실제로 뉴런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근육처럼 뇌신경도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두꺼워져요. 이렇게 길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사춘기 시절의 학습이라는 건 정확히 이건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습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에서 숙제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싸웠으면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다 기질로 돌아간 내 행동. 친구가 야, 연필 좀 빌려줘 그런데 툭 던졌어요. 뭐냐 지금? 투닥투닥 해요. 막 이렇게 육두문자 나오고 막 애들이 욕을 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기질적 행동이에요. 애들의 퇴행적 행동이죠. 근데 그 퇴행적 행동에 대한 교정 작업들을 하면서 머릿속에 뇌 안에 새로운 형태의 길을 내줘야 돼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길만큼은 두꺼운 혹은 그거보다 더 두꺼운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2 경인 고속도로, 제3 경인 고속도로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사춘기 때 학습을 통해서 획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뇌 발달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뇌를 옆에서 본 거고 이제 뇌를 위에서 본 거예요. 여기를 전두엽이라고 하고 여기를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앞머리, 그러니까 이마, 뒤통수 이렇게거든요. 여기 5살, 20살이에요. 여기가 이제 17세 언저리. 여기 초기 사춘기, 여기 후기 사춘기 좀 돼요, 여기가. 그러면, 자,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사람이 좀 됐어, 혹은 철이 들었어 라고 하는 건 뭐냐? 머리 앞부분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전두엽 중에서도 특별히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계획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집행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담당하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획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지금 공부를 해두는 게 나중에 이런 보상이 있겠지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 참는 거 알고 보면 다 예측이 있어서 참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예측은 아이 때 원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예측하는 기능도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게임하고 있어. 미친 듯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통제하는 거. 그것도 역시 전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발달해야 삶을 계획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근데 전전두엽은, 자, 보세요. 어릴 때 전전두엽은 발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영아 때 아기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리도 없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자기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다 부모한테 의존하는 형태로 태어나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인간은 그런 발달의 코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기 때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획하고 통제하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기 때 다 아이들을 키우셨으니까 아시겠죠? 아기 때 밥 먹고 나면 뭐 해주죠? 이렇게 덜 참고 트름하는 거 시키죠. 이거 왜 시킬까요? 트름하는 게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뇌에 그게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소화하는 거, 똥 싸는 거, 걷는 거. 자, 걷는 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애기들 그냥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애들 잘 못 걸으면 옆에서 엄마 아빠가 엎드려서 같이 걸어주고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뇌가 학습을 해요. 영아 때 발달의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별로 인간에게 발달의 과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아의 발달 과업은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거. 자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우는 거 이런 거를 학습하는 거예요. 태어난 직후부터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거 학습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의 상황에 맞게, 우리 엄마 아빠의 성향에 맞게 내가 물 줄 알아야 되고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쌀 줄 알아야 되고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학습하는 게 영유아 시기의 발달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사춘기 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초록색,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발달이 완료된 거거든요. 이렇게
아직 초록색, 파란색 잘 안 보여요. 여기 초기 사춘기 파란색 거의 안 보여요. 조금 생기죠. 그리고 20살쯤 되면 꽤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도 좀 남아있죠. 전두엽은 어느 나이 때 정상 발달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나이 때 완성될까요? 24살에서 25살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춘기 기준이 만 24세인 거 아세요? 만 24세까지가 사춘기 기준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생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자기 삶에 대한 예측 기능, 계획 기능, 통제 기능, 집행 기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기준, 인간이 정상 발달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게 만 24세라는 게 뭐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실은. 그게 인간의 발달의 커브예요. 물론 이제 일부 남성들은 이제 40세, 50세에도 이 부분의 발달이 미비하다라는 이제 아내들의 증언이 있죠. 죽을 때까지 발달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자, 이 지점이 앞에 얘기랑 연결을 해서 보면 되게 중요한데 사춘기 때 애들이 왜 속칭 지랄을 하는가? 여기 보면 아미글라다라고 하는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도체. 이게 그 아몬드랑 어원이 같은 거예요. 아미글라다. 아몬드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뇌에 가장 깊숙한 안쪽에 있어요. 이거는 영아 때 발달해요. 영아 때 발달이 거의 끝나요. 자, 이거의 기능이 뭐냐? 위협에 반응하는 기능이에요. 주로 공포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큰 짐승이 와 하면서 짖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flee와 fight라고 해서 목숨 걸고 싸우거나 못 이길 것 같으면 도망가거나 이걸 판단하는 기능이 여기 변연계 안에 아미글라다라고 하는 편도체가 그거에 대한 신호를 줘요. 이거는 왜 일찍 발달하냐? 이것도 섭리죠. 사람이 사는 거에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는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적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제일 먼저 발달해요, 뇌에서는. 사춘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차 성징이 시작되죠. 애들의 성 호르몬이 막 분출되기 시작하죠. 남자애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중심으로 분비가 되고 여자애들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지만 동시에 테스토스테론도 함께 분비가 돼요. 사실 에스트로겐을 여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가 좀 더 맞는 말이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그냥 성 호르몬에 가까운 거예요. 이 테스토스테론, 요즘에 테토남이라고 하는 그 테토, 그게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편도체예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편도체를 되게 심하게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자극을 해서 기분이가 나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숭생숭하고 쉽게 화나고 쉽게 즐겁고. 그래서 청소년들 특징이 있잖아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하다가 갑자기 울고 화내고 이러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애들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편도체가 자극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화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은 편도체보다 늦게 발달해요. 늦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에서 제일 늦게 발달해요. 그래서 사춘기는 어떤 상태냐? 성호르몬 때문에 편도체가 한창 예민해 있는데 이 예민함을 통제해줄 사고 기능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차가 사춘기예요. 이 시차가 먼저 자극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발달을 해요. 여기가 통제 기능이. 통제 기능이 발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극이 일어났고 통제 기능이 발달할 때까지 여기까지 3, 4년, 길게는 5, 6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시차가 사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발달 혹은 청소년 심리학 관련된 모든 책에 보면 청소년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청소년 절대 합리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해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발달 이론 책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발달 이론 책은 대부분 다 진화론에 근거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설명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정해 보건데, 그리고 발달 이론의 일반적인 논리를 보건데, 청소년 시기에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와 관련이 돼요. 또 우리가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 있죠. 뭔가 꿈을 꾸는 거. 그게 전두엽의 힘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충동이 있어야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나는 선교사가 돼보겠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한번 바쳐보겠어. 라고 하는 거, 어른이 돼서도 그런 마음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사춘기 때 아이들의 꿈은 터무니가 없죠. 그 터무니없는 꿈이 어떤 종류의 경험이랑 만나면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형태의 가능성이 되고, 그게 커리어가 되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충동이에요. 인간이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독립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충동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충동이 좀 자유롭게 펼쳐져 있을 시기가 필요해요. 자, 애가 빨리 철이 들어서 충동이 펼쳐지기 전에 다 거두고 컨트롤할 줄 알게 된다. 그러면 사람은 발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문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중세 노예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로 변해왔잖아요. 여러 가지 체제 전환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의문을 갖기 때문인 거죠. 왜 이래야 되지? 신분이라는 건 왜 일생을 종속하는 문제가 되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그러지 마라, 얘. 죽는다. 중세 영주한테 대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냐? 사춘기 때 생기는 거예요. 충동으로 인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표출하든 안 하든, 겉으로 드러내든 안 하든, 그런 질문들이 보통 이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겪었던 그 사춘기에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불만이고, 겉으로 순종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다 질문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춘기 때 애들이 제일 많이 방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강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진짜로 갖기 위해서라도 거쳐야 되는 그냥 과정을 겪고 있는 걸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아까 유아 때, 아기 때는 발달의 과업이 생물학적인 거라고 했죠. 먹고, 싸고, 자고, 울고, 웃고, 이런 게 유아 때 발달의 과업이에요. 사춘기 때 발달의 과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성과 고등인지와 충동 조절이라는 것을 획득해야 되는 시기예요. 사춘기 때. 이게 이 시기, 그러니까 이 발달의 과업이라는 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해서 보자고요. 뇌는 일생에 2번 크게 변한다고 했어요. 태어난 직후부터 18개월까지 급격히 변하고, 대략 넓게는 10살부터 16살까지 급격하게 변한다고 했어요. 좁게는 11살에서 14살까지. 이때 이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획득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변화의 시기에 이걸 획득하지 못하면 꽤 고생을 해요. 인간이 영원히 못 얻는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바람 불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뇌가 한창 변하는 그 시기에 이걸 잘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잘 획득해야 돼요. 내비두면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전후 세대죠. 전후 세대. 돌봄 같은 거 받아본 부모들 거의 없죠. 제 부모 세대, 전후 세대는 돌봄 같은 거 못 받고 자랐어요. 사춘기 때 뭐 케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 보면 어떻죠? 무뚝뚝하고, 자기 표현 잘 못하고, 버럭하고. 아주 안타깝게도 한 세대 전체가 이 부분에서 일정한 기능을 잘 획득하지 못했어요. 아주 특별하게 운이 좋았던 가정들을 제외하면. 그러면 우리 세대는 상대적으로 그걸 좀
받았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지금의 자녀 세대는 또 어떻죠? 과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이상하게 학습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획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애들은 애착이 중요합니다. 애착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감정을 갖는 데 있어서 애착이 근본적인 바탕이 되죠.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건 부모와의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내 방패막이가 있어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소리도 지를 수 있는 거고,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장난감도 던져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착의 울타리만큼 애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애들이 아무리 생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애착의 울타리를 벗어나질 않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아 때 시기인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 때문에 뇌가 자극이 되고 또 뇌 자체도 빨리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기에 애들은 굉장한 불안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변화는 자기가 서점에 가서 산 문제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계획하지 않았고 자기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시작돼버린 변화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감정적으로 불안함을 만들어내요. 이때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퇴행을 해요. 어디로 퇴행하냐? 안전하다는 느낌의 장소로 퇴행을 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애들이, 자,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시죠. 사춘기 때 애들이 갑자기 정치 뉴스를 봐요. 저게 말이 돼? 저게 올바른 거야? 아니,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애가. 그러고는 갑자기 용돈 떨어졌다고 용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막 들어눕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죠. 야, 너는 뭐 어른인 척 다 하더니 뭐 지 밥도 못 챙겨 먹고 막 이런 얘기 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사춘기는 어른의 뇌와 아이의 뇌가, 그 아이의 뇌라는 게 지금 사춘기 아이의 뇌 말고 영아 때 뇌가 교차하는 시기예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뇌의 상황을 애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로 후퇴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가 안전하구나라고 하면서 조금씩 자기 세계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만 그냥 잘 먹고 잘 싸면 되던 시기에서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학습할 때 베이스 캠프가 확실히 있어라는 느낌으로 이걸 학습을 하지 못하면 이제 애들이 퇴행적 행동에서 굳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작년에 학부모 교실할 때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긴 한데, 타고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타고나는 기질이 여유로운 아이가 있고 타고나는 기질이 예민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기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방어막이에요. 예민한 아이는 왜 예민하게 태어날까요? 그건 걔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예민함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수용할 때는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기질은 자기가 이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이에요. 자기한테 내장돼 있는, 선천적으로 내장돼 있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과 마주할 거야 라고 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게 얘가 살기 위한 가장 학습되지 않은 기본적 수단이에요. 기질은 학습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질은 평생 동안 변하지도 않아요. 기질 위에 성격이 있어요. 성격은 변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달라요. 성격은 학습된 거예요. 기질은 절대 안 변해요. 왜냐하면 기본적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외부 세계와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류의 방식이 예민하든 푸근하든 도전적이든 보수적이든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에요. 세상과 상호작용을 안 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건 기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얘가 6학년 때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말도 잘 들었고 꽤 어른스러웠어요. 애가 왜 1학년 때도 안 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정상인 거예요. 애들이 애착을 잘 형성하고 쭉 자라면서 학습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발휘하면서 사는 게 사춘기 직전까지예요. 사춘기가 되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온다고 했죠. 이 학습한 것들이 갑자기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부모와의 애착에 다시 재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기질에 기대요. 그러니까 학습된 것이 손에 빨리 안 잡히니까 타고난 기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민하던 애들도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잘 거치면 이제 애가 꽤 무난하게 잘 지내요 라고 했는데 사춘기 때 갑자기 다시 예민해져요. 그게 뭐냐면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제일 먼저 잡히는 거, 본능적으로 잡히는 거, 이게 기질이거든요. 그거 손에 잡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기질과 애착으로 퇴행을 합니다. 그럼 이걸 다 수용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장은 변화예요. 사춘기 때의 성장은 변화입니다. 필연적으로. 근데 그 변화는 반드시 불안이라고 하는 걸 동반하게 돼 있어요.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겪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과하냐 아니냐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변화 자체는 이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변화는 나의 세계,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들어준 세계, 이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죠. 이 생물학적인 케어거든요. 이 세계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충동이라고 하는 걸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변화는 자기 것을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해 줘야 돼요. 다만 되게 불안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당사자가 제일 불안해요, 그게.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서 애들은 타고난 기질에 따른 대응으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 열심히 가르치고 학습했던 것들이 무력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부모도 느끼지만 애 자신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되는 건 거죠. 이때 대단히 중요한 게 애착이에요. 어린 시절 애착뿐만 아니라 사춘기 애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교육적 경험이에요. 자, 사춘기 때 애착은 뭐냐? 부모는 내 편이야. 그 다음에 부모는 어른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애들은 부모가 어른이라는 것에 도전을 하죠. 그러면 요즘에 또 많은 부모님들이 친구 같은 부모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부모가 어른이 아닌 친구가 되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좋아하고 자식과의 문제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불안하면, 자, 여러분들이 농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고 나를 지켜주는 영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주가 나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피도 싫고 싸움도 싫고 농사나 지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살겠어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들이 겪는 변화의 시기에, 그 불안의 시기에 부모는 어른이라는 감각을 애한테 줘야 돼요. 네가 기댈 수 있다. 그러니까 애가 믿을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말만 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 흔들리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애착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건데 애착을 친절함만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또 선생은 어른이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교육적 경험이 필요해요. 되게 전문적인 교육적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때 그 행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걸 교육적 경험이라고 하죠. 이 교육적 경험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그냥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필요한 경험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제시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게 이제 학교와 가정이 사춘기 시절에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애착과 교육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춘기 변화에서 아이들이 공급받아야 되는 환경인 거예요. 입양을 가게 되면 유아 시절이나 어린아이 시절에 애들이 입양을 가면 약간의 이제 적응기를 거치고 나서 애들은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찾기 시작하는, 친부모를 찾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 처음 올까요? 사춘기 때 처음 와요. 뿌리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질문 애들한테 받아보셨어요? 엄마 아빠는 어릴 때 이거 잘했어?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어떻게 했어?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안 물어봐요. 그냥 하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시킨 거 하는 거고 선생님이 시킨 거 하는 거고 별 의문이 없단 말이에요. 사춘기 때 그런 것들을 물어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거든요.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어? 엄마 아빠는 운동 잘했어? 엄마 아빠는 그림 잘 그렸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되네? 왜 안 되지? 혹시 내가 원래 그런 건가? 엄마 아빠도 혹시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확립하기 위한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춘기는 처음으로 내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시기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이 생기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좋은 질문이 생기는 시기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지? 그걸 이때 비로소 처음 마주하고 만들어가는 시기인 거고, 그걸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동시에 똑같이 안다는 걸 애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 또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내 게 없어요. 애들이 가진 게 뭐가 있죠? 애들이 직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뭘 하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쳐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이제 뭐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오토바이 한번 타보는 거죠. 타보고 그 속도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물리적 사고인 거죠. 사고를 친 거죠. 그 다음에 무턱대는 도전을 해요. 학교 수학 시험도 잘 못 보는데 나 경시대에 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어이가 없다 야. 숙제나 제대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시대에 나가는 것 자체를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지 가능성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춘기 때 그런 정체성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기인 건데 어른과 달리 갖고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찔러보면서 만드는 시기인 건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애들이 그걸 찔러보는 거를 조금 안전하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교육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학교인 거죠. 오케이, 그걸 한번 찔러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지원해 줄게. 그리고 이 다음에 한번 네가 해봐봐. 이런 게 이제 학교인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애가 스마트폰 뭐 숟가락이라고 칩시다. 밥 먹다가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그리고 던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되죠? 뭐 하는 거야? 주워. 애는 어떻게 하죠? 방에 가죠. 문을 잠그죠. 자, 부모님 어떻게 하죠? 문을 두드리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와! 너 부모 앞에서 숟가락을 당장 나와서 안 주워?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안 될까요? 자, 그럼 숟가락을 주워줘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거칠어서? 그게 아니에요.
애는 부모에게 뭘 기대할까요? 어른이 기대해요. 근데 부모가 같이 화를 내면 애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랑 똑같잖아. 나도 짜증나고 엄마 아빠도 짜증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애들은 부모에게 권위라는 걸 못 느껴요. 근데 엄청 이거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는 사실은 부모에게 권위를 느끼길 바래요. 우리가 권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는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권위 있는 존재에게 기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 누구한테 기대죠? 친구들 중에서 권위 있는 애들한테 기대는 거예요. 인싸들한테 기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권위를 잃으면 안 돼요. 절대로.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나와! 이러면 이제 생기는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첫 번째 권위를 잃는 거고 두 번째 효과는 그 문제가 갑자기 부모의 탓이 돼버려요. 쥐가 던졌잖아요. 근데 애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뇌는 기억을 하는 장치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하는 장치라는 게 아주 객관적 장치가 아니에요. 생각도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만 저장하면 내가 먼저 던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저장해요. 얘가 그 상황을 받아들인 생각을 저장해요. 어떻게 될까요? 나와! 이러면 엄마 아빠가 맨날 소리 지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지!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이 뭐죠? 엄마 아빠가 맨날 소리 지르니까. 지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순간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역시 엄마 아빠가 문제야. 왜 나한테 맨날 화내? 모든 문제는 엄마 아빠 때문이야 라고 뇌가 기록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부모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거에 노력, 교정을 해야 될 노력이 나한테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행동으로 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인간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과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게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제일 흔한 치료 방법이죠. 부모가 맞대응으로 소리를 지르면 권위를 잃는 것과 그 다음에 아이에게 잘못된 프레임을 저장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가 흥분을 해도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런 경우는 일종의 워닝이에요. 워닝. 경고가 되는 거죠. 아, 이건 그러니까 차마 무슨 일이 있어도 호기심으로부터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때 부모가 흥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용돈, 스마트폰, 친구, 뭐 좀 더 하면 술, 담배, 가출, 대단한 일 같지만 살고 죽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에 부모가 같이 흥분을 해서 네가 말이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막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착,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히말라야 오르려면 베이스 캠프를 잘 만들어야 되죠. 고도 6, 7천 미터의 베이스 캠프가 아주 잘 돼 있어야 8,000m 봉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 베이스 캠프가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아무리 애가 기가 막힌 행동을 해도 없앴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물건 집어 던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옳지 않아. 아니요. 옳고 그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되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 기독교인이시니까 이 선악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먹혀요. 하나도 안 먹히고 반발감만 더 사요. 왜냐하면 그런 시기가 아닌 거예요. 선악 판단이 서로 교류가 되고 그게 서로를 빛내주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은 아니에요. 이때는 뭘 해야 되냐? 수용 좋습니다. 일단 뭐 50점은 되는 절반은 한 거예요. 근데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얘한테 학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잘 수습할 거라고 기대한다. 자,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 방문 잠궜죠? 나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구도는 반드시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구도예요. 나와!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자,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열쇠 찾죠. 근데 요즘 열쇠가 있어요. 요즘 집문들 열쇠 없잖아요. 아빠들 어떻게 하죠? 망치 들고 오죠. 망치 들고 오면 그 애들 청소년 심리학에 많이 나온 사례거든요. 그럼 애는 그러면 거기서 뭐 도끼라도 들고 있을까요? 아니요. 애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아빠가 망치 들었다면 죽일지도 몰라는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뭐 망치까지 안 들어도 밖에서 문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애는 애대로 예를 들면 애가 나도 버틸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반드시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잃을 게 많은 쪽이 먼저 지죠. 대부분 부모가 잃을 게 많죠.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합리적 판단이 안 되니까 잃을 게 뭔지 모르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포기하잖아요. 됐다. 일단 나와. 밥이나 먹어. 이렇게 되면 그게 학습이 돼요. 권위 없는 부모가 학습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랄을 하면 부모를 이길 수 있다는 게 학습이 돼요. 그 되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자기 행동이 아이에게 적절한 권위를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권위라는 게 권위주의적인 권위가 아니라 아이가 안심하고 기댈 수 있을 만큼 내가 큰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 네가 던진 물건에 대해서 네가 수습할 거라고 기대해 라고 말을 하면 친절하고 따뜻한 어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럴 때는 사실 착 가라앉아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일종의 워닝인 거죠. 네가 한 행동, 네가 수습할 거라고 기대한다 라고 하면 이 구도가 엄마 아빠가 그 상황에서 물러나도 상관이 없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 거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일을 할 거야.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수습해. 그럼 애가 다음날 아침까지 방문 잠그고 있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못해요. 엄마 아빠 소리가 안 나면 그때 문 열고 나오죠. 애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천근아 교수라고 연세대 세브란스의 아동 청소년 그과 교수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오은영 박사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천근아 교수가 만든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항상 혼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춘기 애들은 알아요. 지가 혼날지도 않은 거. 그거 모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정말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다 알아요. 네 행동은 네가 책임질 거라고 믿어. 라고 하고 얘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룸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 행동해요. 그리고 알게 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강압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뒤치다거리 해주지도 않는구나. 이건 내 일이구나. 그런 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내용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뇌발달, 청소년 뇌과학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아이들은 그게 왜 필요하냐라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애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 대응법이 뭔지,
근데 잘 보세요. 뇌는 학습한다고 했죠. 여기 계신 부모님도 똑같은 학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애가 난리를 쳤어요. 소리 쳤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씨발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황당하죠. 미천 이렇게 되죠. 그거 가라앉히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뭐 성인군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격성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공격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형태의 감정이 확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네 얘기에 대해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근데 대단히 어렵지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잣말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기 뇌에다가 그걸 학습시켜야 돼요, 부모가. 상황을 생각해보고 자, 뇌는 아주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뇌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되게 좋거든요. 시뮬레이션과 실제 상황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아요. 내가 난리친 상황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할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실제로 연습해보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실제로. 연습을 해야 돼요. 몇 마디 말만 연습해도 돼요. 몇 개 핵심적인 것들만. 그렇게 해서 부모도 그게 훈련된 형태로 감정을 착 가라앉히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녀에게 안심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네가 생 난리를 쳐도 나는 네 부모고 네가 기댈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야. 대신 나는 네가 성장할 거라고 기대해. 그러니까 네 일에 대해서 네가 수습할 기회를 줄게. 하지만 너랑 똑같이 소리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부모는. 이걸 애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원래 이제 단비대학교 학부모 교실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는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근데 뭐 이렇게 월 1회 하는 클래스로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수업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으로 언어죠. 이 언어를 어떤 식으로 가다듬을 것인가라는 게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좀 다루게 될 내용인데, 그건 또 기회가 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춘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손을 맞잡아 줘야 되는가, 요 얘기를 좀 드렸고, 자 이제 부모님들께 조금 공부의 시간을 자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1번 일단 1번만 해보세요. 1번이 내 자녀의 인생에서 성장과 배움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0개 이내로 생각나는 만큼 적어주세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의 인생을 위한 상차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밥상에 꼭 필요한 게 뭔지 그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작성하신 여러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들을 이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예언이 아버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 주셨어요. 요거 하나하나당 시간을 배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칸은 한 칸이 2시간짜리 칸이에요. 2시간짜리 칸. 그러면 내 아이의, 자, 여기 총 48시간이 있어요. 여기는 24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이 있어요.
내가 적은 것들을 이 칸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내가 적은 것들의 시간을 할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말씀인데 이거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2배 혹은 3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6시간을 좀 할당해 줘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요거는 한 2시간 정도 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칸에 적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에 6시간을 배정해야겠다 이러면 말씀 이렇게 3번 적으시면 돼요. 지금 작성하신 그 1번의 항목을 시간으로 배정을 해서 이 칸에다가 채워보세요. 한번 봅시다. 예언이 아버님께서 내 아이 예언이의 인생에서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0개를 적어주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 건강, 친구, 배려, 행복, 가족 쭉 이렇게 있어요. 제가 추상적인 것만 나올까 싶어서 예시에 보면 구체적인 것들도 많이 적어놨어요. 외국 경험, 프로그래밍 능력, 수학, 영어, 과학, 수상 경험 이런 것들 구체적인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도 안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건 아예 안 적으셨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부모님들께서 각각 적으신 것들을 한번 보고 그 네모 칸에 이제 옮겨 적으셨잖아요. 한 분씩 옮겨 적은 칸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배정한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동근이 어머님부터. 뭘 제일 많은 시간을 배정하셨어요? 안전을 위한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8시간 배정했습니다. 네, 알아가는 것 8시간 배정하셨네요. 네. 동훈이 아버님께서는요? 예절 교육을 예. 한 칸에 2시간씩이에요. 16시간 네, 16시간. 네. 그다음 예빈이 어머니께서는 외국 경험을 몇 시간을 배정하셨어요? 네. 8시간. 네. 하연이 어머니께서는요? 네. 신앙. 네. 지금 이제 부모님들께 적어보라고 했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를 위한 학교를 만든다면 그 학교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녀의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걸 위한 시간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8시간을 제가 배정을 했어요. 대략 우리 학교 기준으로 저희 학교가 9시간 동안 학교에 있거든요. 하루에. 5일 있으면 45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딱 칸이 딱 안 나눠져가지고 45시간은 48시간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는 좀 시간을 애들이 오래 있는 축에 들어가죠. 평균적으로 애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8시간이 좀 안 돼요. 정규 학교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좀 되죠.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일주일에 한 35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무엇을 놓아둘지, 그 시간에 무엇을 채워 넣을지가 학교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작성하신 건 바로 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만든다면, 내 자녀를 위한 학교를 만든다면 그 학교의 시간표일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시간표는 단빛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시간표에 대한 기대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적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이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 꼭 면담 때 이런 얘기 하시죠. 수학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요? 제가 솔직하게 적으라고 한 거예요. 진심으로. 앞으로 저랑 면담하실 일 있으면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라. 자, 단빛학교의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저는 단빛학교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학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단빛학교는 현재
현재 단빛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현재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빛학교에는 보면 이게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하고 지워지나? 지워지는구나. 단빛학교에는 보면 자 우리가 흔히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국어 적으신 분 있어요? 영어 적으신 분 있어요? 네. 영어는 몇 시간 배정하셨어요? 2시간. 2시간. 수학 적으신 분? 네. 2시간. 과학 적으신 분? 네. 음악 적으신 분? 네. 미술 적으신 분? 네.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 국어, 음악, 미술은 안 하는 걸로. 네. 영어 2시간하고 수학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다행히 수학은 우리가 부모님들의 기대보다 많이 합니다. 3시간을 해요. 그리고 영어도 2시간을 하네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앞으로 요리 좋습니다. 앞으로 수현 선생님 어떻게? 음악 사라지고 독서 사라지고 독서 적으셨어요? 살았습니다. 운동하기. 운동 넣으셨어요? 운동 넣으셨어요? 네. 승준 선생님 다행이에요. 운동 살았습니다. 국어도 들어가겠죠. 편지 쓰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 쓰기 2시간. 책 읽기를 4시간 넣었어요. 책 읽기 4시간 넣었으니까 그거 들어갔죠. 네. 누가 좀 그리고 체육도 들어가요. 등산하기. 누가 음악 좀 적어주시면 안 됩니까? 자, 대화도 시간을 넣으셨네요. 자, 제가 좀 진솔한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학교의 시간표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경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반신반의하고 아이들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겪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직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고 있는 학교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여느 학교에서는 이 시간에 아이들은 비폭력 대화를 배웁니다. 보통의 학교에서는 비폭력 대화 같은 건 수업에 없어요.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학교도 큐티를 매일 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큐티에 시간 많이 써요. 사실 생활 나눔 시간까지도 꽤 많은 경우 큐티가 포함합니다. 몸풀기 아침에 등교해서 몸 푸는 학교 옛날에 있었죠. 저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체조했거든요. 요즘에는 안 하죠. 요즘에는 쉬는 시간에 축구도 금지시키는 판에. 자, 대화를 위한 시간을 저희가 좀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은 그리고 학생들 본인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학교 혹은 학습과 단빛학교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애들은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예체능 싹 빼고 하교하고 나면 주요 과목 중심으로 학원을 다니죠. 애들의 머릿속에는 상식적으로 공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 잘 받는 거야 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그걸 재확인시켜줘요. 수능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학교는 그런 거에 시간을 쏟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들은 왔더니 매일 아침 몸풀기를 해요.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일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오늘? 그다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어? 라는 걸 얘기합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왜 하나라는 게 이걸 왜 하는지 애들이 의미를 다 판단할 수 있어서 왜 하냐라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살아왔던 시간과 달라서 그런 거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대략 40분 정도씩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엄청난 불만과 저항을 마주하면서 하고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 체육은 사실 주요 과목의 피곤함을 살짝 피해가는
땡큐 시간이죠. 정규 학교라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보면 저희는 개인 프로젝트라는 시간도 꽤 있고요. 자치,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뭐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목공도 배울 거고요. 뭐 요리도 배울 거고, 텃밭도 가꿀 거고, 뭐 그런 것들을 해요. 제가 부모님들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자녀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걸 적어 보시라 라고 한 거는 실제로 내가 학교에 기대하는 것과 내가 자녀를 위해서 바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익히 알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대예요. 근데 내가 공교육의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혹은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섬에 가서 그냥 산다면 그럼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부모가 학교가 된다면 혹은 나와 같은 부모 몇몇이 모여서 학교를 만든다면 그 학교의 시간표는 무엇이 돼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적어놓은 거 중에서 아까 제가 과목들을 물어봤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자녀를 바라보면 내 자식을 바라보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건 대인관계 능력, 체력,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게인 것 같아요. 근데 시선을 딱 돌려서 학교로 보내는 순간 학교라고 생각하면 영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요. 다시 자녀를 보면 영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일치는 자식도 캐치를 해요. 캐치를 하는 게 뭐냐면 자식에게도 학창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야라는 것들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물려받아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대화 안에서 야, 너 영어 숙제했어? 야, 너 집에서 영어 회화 듣기 매일 1시간씩 하라고 했지. 그런 거 다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애들한테 대화와 관련된 책 엄마가 보라고 했지 라는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평생 한 번도 없을걸요 아마. 가치관이라는 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 거예요. 내 자녀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부모가 자원을 배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시간과 돈과 지지를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배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부모들은 아마 성경 읽기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뭘 배정해 봤지? 라는 질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쁨, 친구, 노력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은 영어나 수학이랑 무관한 거냐? 그렇지 않죠.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수학 문제를 엄청 잘 푼다고 해서 기쁨이나 친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 안에서 성취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도전도 해보고 실패에 대한 성찰도 하고 하도록 수업을 만들 필요는 있죠. 하지만 문제를 잘 푸는 게 역으로 이걸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인강을 듣죠. 학교 선생님들 다 별로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현우진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돼야지 수학 강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배우죠. 그것과 기쁨이 무슨 관계죠? 그것과 친구가 무슨 관계죠? 그것과 배려가 무슨 관계죠? 사실 이건 꼭 대안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좋은 교사라면 수업 시간에 애들이 문제풀이만 하는 걸 가르치진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협력학습이라는 걸 하게 하고요. 친구들 사이에 서로 장점을 교환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실패는 조금 기다려주고요. 일부러도 그냥 지켜보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잘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런 전체가 다 교육적 조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언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적었죠. 예를 들면 부모, 내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시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단비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목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겪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배정도 하고 있어요. 자기개발, 수학하면서 자기개발 할 수 있죠. 과학하면서 자기개발 할 수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하고 싶은 자기개발이 요리라면, 내가 하고 싶은 자기개발이 춤이라면 그게 수학 시간에 충족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배정해 줘야죠. 자원을 거기다가 일정 정도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개인 프로젝트나 팀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들인 건 거죠. 행복 혹은 친구, 배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배려나 친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 시간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따로 학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생활 나눔을 하고 매일 학교 전에 하루 닦기를 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와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나의 필요를 적절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단비학교의 시간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라고는 거기에 보면 칸이 24칸이 있잖아요. 48시간. 그 칸을 100칸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하루에 24시간씩 일주일 하면 몇 시간이죠, 승주쌤? 120. 주 7일 하면 188인가요? 네. 아이들한테 188시간을 공부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잠도 자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휴식도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뺄 수 있는 시간의 최대치가 얼마지?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정도 지금 잡아본 거예요. 아, 50시간 정도면 아이들이 자기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에 최대치인 것 같다. 이거보다 더하면 좀 가혹한 일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 정도 시간이 있는 거고 그 시간 안에 중요한 거를 순서대로 비중별로 배치를 해본다면 그건 무엇이 돼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단비학교 스스로도 경험치가 좀 더 쌓이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유연한 시간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승주쌤이랑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표를 유연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현재 단비학교의 학생들은 아직 틀이 좀 덜 잡혀 있어요. 즉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걸 다루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 약간 안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걸 많이 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통제하는 곳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주고 싶은데 무턱대고 주면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형태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한 균형점인 거죠. 근데 이후에는 이런 시간들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2, 3년 안에.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들도 지금 하신 것 같은 작업을 통해서 학교의 시간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 느끼는 가치관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에 좀 더 이런 시간이 많이 배정됐으면 좋겠어라는 가치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적절하게 계속해서 재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애들은 일관성이라는 걸 얻게 돼요. 아, 부모님이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건강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
근데 학교 갔더니 승주쌤도 맨날 뛰자고 하네. 이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필요한 거구나. 내가 좋든 싫든. 근데 반대로 학교에 갔더니 쌤이 실패하는 거는 다 경험이야. 괜찮아. 라고 했는데 집에서 자, 너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이니까 토익 시험 한번 봐볼까? 야, 너 이게 점수가 뭐니? 지금 중2 평균이 얼만데? 옆집에는 프리토킹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 그게 이제 짜증도 짜증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일관성이 깨져요. 학교에서 듣는 메시지와 집에서 듣는 메시지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아까 제가 앞서 청소년 뇌과학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거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청소년기는 불안해요. 그 불안한 시기에 아이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울타리를 원해요. 그 단단한 울타리, 일관성, 그리고 권위 이런 부분들을 원한다고요. 그게 가정과 학교의 또 메시지가 어긋나면 아이들은 불안함을 느끼죠. 직장 다니면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상무가 얘기한 거랑 이상무가 얘기한 게 다르면 나는 어쩌란 말이지? 이런 상황이 생겨요. 과장님이 지시한 거랑 좀 이따 부장님이 불러서 지시한 게 서로 달라. 그러면 가까운 주먹을 피해야 될까? 멀리 있는 권력을 피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죠. 자, 그거 고민하는 게 뭐죠? 당사자에게 부담이 생긴 거예요. 부담이. 청소년기에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는 건 청소년 당사자에게 다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힘겨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써야 될 때 에너지를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단비학교의 설립 철학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교육은 1차적으로 가정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과 학교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은 그걸 처음 해보셨으니까 주로 가치 중심적인 단어들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려면 실용적 기술도 필요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실용적 기술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단비학교에서 학부모 기도회, 학부모 운영위원회 혹은 부모님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청소년 시기의 발달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험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서 부모와 학교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것으로 2차 학부모 교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